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이 우여곡절 끝에 40만 명을 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사실 축하할 일이 아니라 3,900에서 그러니까 39만 9천에서 1,000명 넘는데 한 보름 한 20일 걸린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열심히 빼더만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58명 늘었어요. 과거에 하루에 1,200명씩 늘었는데 이게 정말 진짜 인내로 참고하지 더러워서 좀 못 해먹겠어요. 하도 장난을 쳐서 이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 좀 이제 세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래도 지랄하고 저래도 지랄하면 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전화가 와요. 옛날에는 하나마나 관심도 없이 집회한다는데 경찰이 연락도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그렇죠. 저번 집회 때 안 왔었죠. 네, 그러가 뭐 하기 전날 전화 한 번씩 해서 끝나더라고. 예. 그렇다마는 당일날 뭐 병력도 동원 안 하고 교통순경도를 몇 명 깔아놨다가 사람이 많아갖고 시급을 하는 일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대충 할란가 뭐 한범이 또 찾아온다고 경찰서에서 벌써 연락이 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중에 다 말을 안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이나 보수 단체에서도 말 잘 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안 할까요? 북한의 정재유 석탄의 배우가 누구냐면 배우가 뻔한데 그 배우를 잡아서 국제 간첩단으로 색출하자 하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간첩이라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저 우리들 병원의 대출 저 돈이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 대출이 됐는데 산업은행에서 저걸 잡자. 근데 저 돈을 빌려줄 수 없는데 저 돈이 나갔는데 돈 다 어디 갔냐? 왜 수사 안 하냐? 저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면 그게 꼭대기가 어디겠어요? 윤규근이 관계됐다고 또 그렇게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럼 꼭대기가 청와대면 두 개 다 겨냥은 청와대다.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날 청와대가 경제를 망쳐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진술을 좀 하게 하자. 대중 앞에 연설을 시키자. 증언이죠, 증언이. 증언을 하게 하자. 그러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마이너스 성장. 뭐 플러스 성장하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앞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종배 대표도 그날 사회를 좀 잘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날 우리가 이제 행진을 하려는데 6월 달이면 좀 덥겠죠? 덥죠. 부채를 주문했어요. 앵글로 블루집. 앵글로 블루 부채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전부 부채로 햇빛도 가리고 붙여가시면서 부채 가지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쫙 깔리면 멋있겠는데. 그래서 또 그 앵글리 블루 깃발도 그리고 또 전부 하나씩 들 수 있는 소깃발도 대형 깃발과 소깃발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컬러를 웅장하겠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영국에 가니까 그 애기 트럼프 풍선을 띄우던데. 풍선을요? 그 왜 트럼프가 이게 한 손에 이 뭐고 이 스마트폰 들고 애기처럼 기저귀 차고 그래갖고 그 풍선을 들고 행진을 하던데 우리도 좀 한국에 혹시 저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특수 풍선 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두 사람을 좀 맡기려 하는데 두 사람 풍선 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한국은 그런 거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풍선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거 좀 알아보십시오. 자, 지금 뭐 국립암센터 교수 딸이 엄마 논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암센터 교수 모양이네. 그렇죠. 그런데 엄마 논문에 이름 싣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을 일반 학과를 나와서 의학 전문 대학원의 시험이 통과되면 이제 거기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녀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의사가 되려면 학부를 의대를 가가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전원은 로스쿨 같은 로스쿨 같이. 제도인데. 근데 이게 일종의 좀 특혜예요. 의전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고요. 이게 이제 의전원도 제가 이제 조국 딸의 의전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 딸 의전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전원 입학도 깜깜입니다. 예. 누가 어떻게 뽑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본다는데 예.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뒷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정성평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면접관이 주관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 이제 스펙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립암센터 교수가 국립암센터 대학원이 따로 있죠. 예, 대학원이. 예, 예. 그래서 국립암센터가 아마 국가가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암센터 산하 예. 대학원이 예, 예. 있는데 거기에 교수겠죠, 엄마가. 그렇죠. 예. 예. 교수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논문 자기 포함해서 5명의 이제 공저자를 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의 이름이 공저자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제 논문 왜냐하면 대학생이 이런 어떤 유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다는 건 굉장한 큰 어떤 이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네. 있는 이제 존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다른 공저자들 이제 딸 이외에 3명의 공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논문을 같이 쓰게 되면 실험도 같이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또 파트도 나눠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제 그 딸의 존재도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냥 이제 그 엄마가 논문에다 이름만 쓰고 올렸다는 거죠.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이제 의전원에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예. 전문 대학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학 전문 대학원은 로스쿨이고 예. 의학 전문 대학원은 예. 지금 의전이라 해서 그렇죠. 예.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그래서 이 의학 전문 대학원은 이거는 로스쿨만큼 참 복마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혜라는 말씀이 맞는 게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 정말 특권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층의 자녀들이 그냥 속된 말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불공정함에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뒷구멍으로 의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이게 폐지가 돼야 되고 사실상 이제 의전은 이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이제 막중한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들 입장에서 의전원 출신들이 실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 의대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부분 의대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소수가 지금 의전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소수의 의전원을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특권층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의학 전문 대학원이 한국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설치학교가 예. 이렇게 지금 생겼다가 중간에 많이 없어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예. 또 뭐 강원대학교 예. 이런 쪽에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예, 한 3-4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나 참. 그 기득권을 위해서 특권층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얼마를 갖다가 의학 전문 대학원이 다녀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거는 그 로스쿨이랑 약간 다른 게 의전원을 지원하려면 뭐 그 이제 이과 과학 그 이제 예를 생물이나 화학이나 뭐 물리나 이런 이제 이과 과목을 학점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비슷한 과를 뭐 생물학과든지 그런 과를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만 지금 의대를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구멍으로 실력도 안 되는데 뒷구멍으로 가고 막 하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직업 윤리 의식이 있는 의사들이 의전원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우리 국민들 의료 서비스가 정말 질이 떨어지고 잘못하다가 의사들도 뭐 오진도 있고 오진하면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오진 잘못해가지고 온갖 수술 다 하고 경제 파탄 날 수도 있고 정말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판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도 실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의전원 출신은 실력이 이제 부족하다 이래 돼가지고 그나마 양심 있는 의대 교수들은 대부분 의대 체제로 이제 환원을 했는데 로스쿨 교수들은 아직도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계속 로스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 제가 그 로스쿨 교수 맹비난을 했습니다.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진짜 추악한 민낯을 감추기 위한 선동꾼이라고 제가 로스쿨 교수들한테는 옳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예, 엄청난 비난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입시 부정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왜 또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냐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그냥 이 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전원 준비하는 우리 선량한 학생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참 그래서 막 의대는 갔다가 의사 되려 하지 말고요. 떳떳하게 그냥 의과대학을 공부를 해서 뭐 삼수사수하든 가는 게 제대로 된 의사가 되는 길이지. 그래서 여기 나온 의전원 의사가 제대로 의사 구실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참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바꿔야 됩니다. 예. 자, 요즘 일본에서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한 히키코모리 남성이 이 버스 주차장에 아침에 습격을 해서 외교부 공무원 한 명하고 애들하고 해서 한 4명, 총 한 16명을 죽게는 다치게끔 했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그제는 보니까 일본의 농림부 차관을 했고 체코 대사를 한 사람이 집에 히키코모리 아들과 이렇게 싸우다가 죽여서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이 히키코모리 중년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이제 40에서 60살 사이에 히키코모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특히 2004년부터 이 93년 일본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버블 붕괴가 시작된 취업 빙하기에 대학을 나와서 사회를 진출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취직을 못하고 고립되고 알바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중년이 넘으면서 집안에 털이 박혀서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이 굉장히 일본 사회에 지금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얼마나 그랬으면 아버지가 차관이고 체코 대사를 한 사람이 아들을 살인을 했겠어요. 자, 지금 우리 사회도 일본과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잖아요. 비슷해져 가고 저는 IMF 이후로 취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IMF가 된 지가 이제 한 10년, 20년이 돼 가잖아요. 18년도에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대 때 했으면 이제 40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전부 다죠. 지금 마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요. 저는 지금 뭐 일본 소식은 이제 저 소장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손녀가 할머니를 이렇게 살해를 했다 그러고 또 뭐 부인이 또 남편을 살해를 했다 그러고 존속 살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저는 이제 일본보다 좀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생각보다 이게 어떤 뭐 고용이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게 참 시한폭탄이 진짜 이제 연쇄적으로 터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문제가 뭐냐면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다는 거. 더 열심히 살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없다라는 게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심적으로 그냥 막 찌르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구직 단념자 아예 그냥 고용 한파에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실제 그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어쨌든 정부 통계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그래 구직 이 단념자의 상당수는 29세 미만의 청년층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이 29세 미만의 청년이 벌써 구직을 단념한다.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남은 그 뭐 앞으로 5, 60년을 더 살아갈 건데 그렇죠. 저 나이에 벌써 취직을 단념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는 아예 경제활동 인구로도 구분도 안 돼요. 예. 비경제활동 인구로 처리되는데 1년 동안의 구직 경험은 있으나 1년에 4주 이상의 일자리를 이렇게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구직 단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구직 단념자들 상당수가 이제 결국은 히키코모리가 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자살률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저출산, 그다음 비혼 인구도 거의 뭐 세계 1위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중에 좀 체면 문화라는 게 늘 남 의식하고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구직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뭐 좀 이러한 이제 의식을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같은데 뭐 한 150만 원 20대가 한 150만 원 받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자리조차도 잘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뭐 그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현 정권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아니 1사분기 마이너스 0.4% 성장하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있고 아니 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히키코모리라는 게 뭐 성격이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예.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사회 활동을 하면 그렇죠. 이게 좀 나아지죠. 예,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조직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면 일단 처음에는 알바를 좀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그 알바도 이제 포기하고 아니 알바도 집안에 틀어박히는 거죠. 나이 들면 알바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아, 젊은 사람들 다 구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쓰죠. 아니 나이 든 사람 그렇죠. 쓰려면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 취업 포기했다가 알바로 근근히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안 하고 골방 같은 데서 알바하면서 매일매일 연명하듯이 살다가 나이 들면 이제 알바도 구하기 어렵고 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시한폭탄 돼가지고 뭐 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생각이 이제 극단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얼마 전에 히키코모리 그 이 참사 예. 이 칼질해서 이제 출근길에 사람들을 열어 죽였는데 일본에는 이게 아예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등굣길에 흉기 난동 30cm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래서 희생자들을 지금 일본의 그 이 도쿄 인근 소도시 가와사키 이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10초 사이에 50m를 이동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2명이네 4명이 아니고요. 이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해 이 1명은 공무원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7명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그냥 이런 짓을 했는데요.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일본에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가요? 예. 미국의 총기 난동 뭐 그제 버지니아에서 또 예. 벌어졌잖아요. 예. 그 총기 난동. 일본에는 총이 없으니까 주로 흉기로 주변의 사람을 찌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은둔형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은둔형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제 자기 어떤 처지에 대한 비관. 예. 근데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은둔형이란 말이 계속 어떤 한쪽 구석에 계속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그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둔형 네, 외톨이라는 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회 불만이 극대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막 어떤 이제 불만이 폭발해 버리면 분노가 폭발해 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막 찔러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 아까 구직 단념자가 50만이라 했는데 예. 이 또 기가 찬 일이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냥 신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200만을 돌파해서 지금은 이제 200만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한 두어 달 전의 이야기예요. 단념은 아닌데 그냥 뭐 이유 없이 쉰다는.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그냥 쉰다고 하지만은 예. 구직 의욕이 꺾였어. 그냥 지금 일할 지금 의욕 자체를 상실해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그 구직을 할 의욕도 없이 그냥 일단은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인 예. 것 같은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 예.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 아까 말한 취업 단련자, 그 다음에 그냥 쉬었다라는 사람, 그런데 찾아도 뭐 일자리가 없다라는 사람, 뭐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숫자일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명. 네? 예, 되겠죠. 내가 볼 때 한 500만 명은 될 것 같아. 네. 국민의 절반이 한 10%는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 500만 명이 그냥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이 나라 꼴이 한참 젊은 나이의 사람이 이 정도면 예. 경제활동 인구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비율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런 이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물건도 잘 팔리고 이래야 이제 이래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이렇게 구직 의욕도 꺾여가지고 골방에 있고 이게 진짜 수백만 명이고 저는 이제 이 원인이 개인적으로는요 최저임금이라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신림동 고시촌에 있으면 한 번씩 이제 뭐 어디 분식이든 어디든 밥 사 먹으러 가면요 예전에는 다 젊은 알바들이 서빙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이 다 서빙. 그 이제 사장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 안 쓰고 밤에 이제 뭐 직원 안 쓰고 직접 이제 서빙하고 뭐 하시는 거죠. 그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취업해서 이제 알바 자리라도 일자리가 있었던 자리들이 없어지고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자, 힘든 공사장에 공사일 할 사람이 없어서 재동포 취업을 10,000명을 늘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지금 5,500명인데 예. 8년 만에 5,000명을 지금 55,000명인데 예. 재동포 취업 쿼터가 아, 예. 아, 그런 쿼터도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한해 해당되는 사람들을 비자 쿼터가 딱 발부되죠. 예. 그런데 6만 명으로 늘리는데 연내에 또 5,000명을 더 늘린다. 그래서 6만 5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노동일도 할 자리가 없다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요거는 대리운전 했을 때 예. 그 건설 쪽에 계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예. 요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예. 그 요즘은 그 이제 뭐냐 조선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노동 이 건설 현장에 취업을 많이 돼 있고 그 제가 이게 적절한 용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이제 어떤 건설 현장에 보면 반장이라고 하나요? 데모도. 데모도입니까? 아무튼 그게 그 지금 조선족이래요. 음.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일자리 달라고 뭐 이러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기술도 안 배우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 어떤 자리조차도 조선족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소사이어티로 넘어가 버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뽑아주고 그렇죠. 하면서 예. 계속 그렇게 가니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공사 현장에 건설업자들도 예. 그런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그렇죠. 뭐 좀 돈도 조금 좀 덜 줘도 되고. 예, 그리고 또 뭐 각종 예. 약점들도 조금씩은 예. 있고 예, 말이. 뭐 이러니까 조선족을 더 선호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전부 도태되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웃긴 구조가 뭐냐면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기 와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다 자기 나라로 지금 돈 벌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부 유출이죠. 벌어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PC방에 있고 이런 어쩌다가 이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거기도 이제 뭐 민노총이 한국 노총이 서로 경쟁해서 예. 건설 현장에서 알짜배기 자리들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직업 소개서를 찾아가도 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직업 소개서가 많이 망했대요. 예, 왜? 일반 사람들이 직업 소개서 가서 건설 현장에 일하러 네. 가는 일이 별로 없이 민노총, 한국노총에서 다 차지해서 끌고 가버리고 아. 또 조선족 사이트들이 그냥 움직여버리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건설회사가 인력 시장에 와서 찾는 일이 별로 없는 거지. 찾아봤자 정말 허드렛 일도 있을까 예. 말까 하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뭐 좀 편하면서도 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외국인 직업. 노동자나 재외 동포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노동 현장에 종사하고 예. 시골이든 예, 뭐 도시든 예. 시골에 농사 또 짓는 데 많이 있잖아요. 예. 축산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자리 없어. 한국에서 노동을 좀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그 일 돈 준다 하면 그렇죠. 같은 임금 받고도 할 건데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거기도 기득권이나 카르텔이 형성이 돼 버려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저는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도 다루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굉장히 기형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이 어떤 노동 시장이라는 게 매우 기형적이죠.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와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어가고 있고 예. 이러니까 나라가 되겠냐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일자리도 없으니까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 쿼터들도 좀 없애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 이민 난민들이 그냥 한국에 쉽게 일자리 구하는 일도 좀 제한하고 예. 일단 한국에 이 하청에 있는 이 사람들부터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노동이라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과거처럼 뭐 고를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3D 업종이고 뭐건 간에 해야 될 상황이죠. 아무것도 안 할 바에 하는 게 가서 뭐라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수입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으로 그렇게 뒤처진 사람이 이런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결해 주는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다 그렇죠. 생겨버려서 예,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뭐 3D 업종을 회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3D 업종에 가서도 취업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대리운전 끝나면 이제 새벽에 이제 뭐 새벽 4시, 5시, 6시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인력 그 이제 뭐 본고자 같은 경우 가지고 보면 대부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게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이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노동 시장도. 이런 거를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도 좀 살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제한하자. 예. 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에는 그 외노자를 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요즘 일본에 노동에 또 개방을 한대요. 아 일자리가 안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거기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러 가요. 일본에 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도 인구가 지금 격감을 하면서 아, 예.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한국에 지금 웃기는 소리 하는 사람은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한 20년 뒤에는 일자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한 30만 명 수준인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는 25년쯤 뒤에는 25살쯤 되면 젊은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 이제 직장이 남아 돌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 사람을 찾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일본에 꽉 짜여져 있는 기업 구조 중소기업부터 해서 튼튼하거든 일본에는. 예.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게 일본에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내수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거고 한국은 지금 뭐 수출로 3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매년에 일자리 시장에 신규 인력이 그것도 커버할 인력이 지금 없다는 거죠 한국식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가 신입 간호사와 동급이냐 하고 병원이 채용 공고에 부글부글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그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서울대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신입 간호사 아무 경력도 없는 신입 간호사랑 변호사랑 동급으로 채용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서울대 병원은 이제 저도 요거 하면서 알았는데 이제 9등급, 9등급까지가 있대요. 채용할 때 어떤 그런 수준이 뭐 단계가. J1부터 뭐 J3, 뭐 S1 해가지고 9등급이 있는데 간호사가 뭐 모든 직원이 예. 채용할 때 예를 들어 뭐 의사는 뭐 몇 등급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입 그 간호사 경력도 없는 또 예를 들어서 경력직 간호사면 또 등급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완전 그 J1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제일 말단의 그런 등급에서 변호사랑 초짜 신입 간호사랑 같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아무 경력도 없는 신입 간호사랑 동급일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뭐 투덜투덜 됐다 뭐 이런 기사. 뭐 투덜투덜 되기는 뭐 투덜투덜 돼. 변호사도 뭐 이제는 거의 동네 개 끌듯이 예? 무슨 개 풀어 나가면 개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듯이 변호사가 많은 세상에서 뭐 변호사가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그래. 간호사 되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맞습니다. 간호사는 뭐 그냥 됩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에 보면 병원이면 당연히 간호사가 더 우대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이제 변호사가 뭐 무슨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이제 병원에 변호사가 필요한 게는 의료 사고 나면 예. 법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병원 법무실 그렇죠. 아니면 홍보실 뭐 자문해주고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자문해주는 역할 정도일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 병원에서 봤을 때 그 직책이 별로 높은 직책이 아니고 또 네. 크게 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병원이 좌우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만 그렇죠. 좀 이야기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낮게 뽑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변호사가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2만 명 이상 이제 되기 때문에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도 분명히 지원하는 그 변호사들은 또 많을 겁니다. 많은 거 있고 두 번째는 로스쿨에 들어서면서 이제 변호사들의 어떤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실력도 이제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대우를 받지 않나 싶고 뭐 자업자득이죠. 뭐. 옛날에는 이제 변호사가 사시 변호사는 기업에 가면 과장급 아니었어요? 바로 뭐 삼성에도 과장급 이상으로 예. 치줬죠. 조금만 경력이 있으면 임원으로 상무로 예, 바로 그렇죠.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데 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7급이라고 변호사를 7급으로 뽑는다더만은 그렇죠. 이제 변호사 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어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도 생겼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국어 공무원 수준이니까 국어 공무원하고 간호사하고 놓고 보면 간호사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간호사하고 동급으로 뽑았다 이래 보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누구 편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의전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의대 교수들이 의사는 사람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력 없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전원을 의대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꿨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룬다고 보거든요. 변론 한번 잘못하면 사형받으면 목숨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변론 한번 잘못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폐가망신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다 몰수당하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직역이기 때문에 막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특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위나 이런 게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무작정 늘려가지고 온갖 그 어떤 불법적인 그런 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무튼 그 좀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제 법조 그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좀 실력을 길러야 되죠. 대우를 받으려면. 예. 전국에 로스쿨이 25개네요. 그렇죠. 예, 25개죠. 25개 대학. 예, 그리고 입학자가 보니까 2,136명.
예, 2,10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중에 1,600명을 뽑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1,600명이 되니까 매년 한 1,6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미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고 포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망하거나 굶어 죽는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고 예. 그래서 원래 로스쿨 만들 때 솔직히 뭐 겉으로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과거에 이제 법무사 예, 법무사. 뭐 또 옛날에 보면 대스빵이라고 예, 불렀잖아요. 예.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서류 만들려면 아, 대스방에 가야 대신 써줘요. 예.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서류를 작성해줘요. 지금 행정사 같은. 행정사죠. 예, 행정사. 그러니까 대스방에 행정사나 법무사 같은 수준으로 변호사가 떨어졌다. 실제 미국에 보면 변호사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예, 흔하죠. 로스쿨 나가.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접촉사고만 나도 변호사부터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변호사가 그만큼 흔하게 많이 있어가 뺄 일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로스쿨 만들 때는 이제 변호사를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거지.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 좋은 직장에서 그래도 좋게 월급 받고 살려면 전문직답게 그거는 집안이 좋고 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고 맞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로스쿨 자식 간다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빈부격차에 따른 그런 이제 신분, 예. 사실상 신분제 사회죠, 신분제 사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의 80%가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 좋은 학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한국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설문조사가 거기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성공하려면 이제 집안 부유한 네. 집안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학벌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인생을 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집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벌이 좋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인생한다니까 그만큼 어떤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이 또 그만큼 이렇게 성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나마 그래서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입시가 공정하면 지금의 입시 제도는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교육을 줄이려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그 애가 공부 잘하면 유리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정한 수능으로 바꾸는 게 그나마 저는 사교육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또 설문이 하나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대체로 부패해야 한다. 이게 설문의 질문에 있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 부패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66.2%.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높았을 건데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가 또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씁쓸하지 않습니까? 부패해야지 출세할 수 있다라고. 아, 그건 이제. 절대적으로 그래요. 부패하지 않으면 출세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우리 어떤 고질적인 병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거죠. 근데 뭐 저기 어느 나라든 좀 뭐 부패와 출세는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예. 혹시 우리가 좀 웃긴 게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게 예. 우리나라에서 일제 시대 때 양반 귀족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식민지고 조선은 망해버렸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가 조선이 망함으로써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런데 해방 이후에 신분제 사회가 이 짧은 70년 동안에 공고해서 조선 시대 때 이 뭐 노비가 예. 저기 무슨 고관 대작이 되는 게 불가능했던 만큼 예. 지금 똑같은 수준의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세계 최고의 신분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결혼도 부모 잘 만나야 결혼하는 거고 맞습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나면 맞습니다.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리고 뭐 부모를 잘 못 만나면 좋은 대학도 들어가기 어렵고 부모를 잘 못 만나면 좋은 데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부모를 잘 못 만나면 이제 군대도 안 좋은 데 가고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경향성이 높아요. 한국의 최고 부자 0.1%와 한국의 최하층 사람들 거기는 좀 많이 숫자를 해서 뭐 한 30%를 비교해서 보면 이건 확률적으로 거의 일치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도 예. 솔직히 말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또 직장에 들어갈 확률은 아주 희박하죠. 희박하죠. 예? 예.
희박하고 이제 여기 이제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이제 세대 내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은 어떤 열린 사회의 공정성의 최후의 보루다. 계층 이동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어떤 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기름도 안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자본이고 한데 저는 그런 계층 이동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계층 이동이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닫혀 있죠 계층 이동이. 그러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기득권들이 모든 걸 가지려고 지금 굉장히 기득권이 탐욕적이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진짜 서민들의 그 누룽지까지 다 꺾어 먹으려고 지금 다 해먹으려고 지금 기득권이 지금 눈 벌겋게 설치고 있는데 저는 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딴 것도 바꿔야 되지만 이 교육만큼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만큼은 열어줘야 된다 기득권이.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예. 헌법을 개정해서 예. 양마 헌법 고칠 때 예. 민노총이나 이런 정치 노조 불어 예. 상급 노조를 없애버리고 회사에만 노조가 있게끔. 예. 그래서 노조끼리 연대를 못하게. 응? 예.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왜냐면 그 회사 사장 그 회사에서 제일 잘 알고. 그럼 그 회사에서 관련되는 노동 운동이지. 그렇죠. 떼거지를 지어서 압력을 넣는다 하면 그거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 망국론이 나오는 사회에서 지금 노조 문제를 그냥 본인의 어떤 이 불이익이나 본인의 어떤 신분과 관계 되는 부분으로 한정시켜서 이렇게 노조가 개입하도록 하고 노조끼리 연대를 해서 정치 투쟁을 절대 못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교육을 나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흡수한다. 그래서 헌법 정신은 공정, 기회균등, 정의인데 사교육은 그 세 군데에 다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에 예. 이런 공정성에 지향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돼 있고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 사교육을 예. 철폐하고 모든 사교육을 공교육 내부로 흡수한다. 예. 이렇게 한 구절을 내놓으면 위헌 소송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헌법 정신이 이제 사교육 없애라는 게 헌법 헌법 정신이면 내가 볼 때 이게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까 투잡 뛴다는 분 사교육 없고 학교에 가서 한 2, 3만 원씩 내고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이거 안 할 사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처분 소득이 이 교육비, 사교육비로 집집마다 어지간한 중산층 이상은 100만 원 이상씩 나가잖아요. 나가죠. 그러면 이걸 없애면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전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기득권이 저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기획균등과 공정, 정의로운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헌법에 담아서 폐지한다고 헌법에 부속 조항을 몇 개 달아가지고 그 밑에 쭉 넣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지금 이 국민투표 붙여서 헌법에 예. 저것도 정해버려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남북관계도 예. 투표해서 그때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더 추진 못한다. 맞습니다. 한국이 예. 정권 바뀐다고 남북관계를 임의로 일정한 선 이상은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헌법 정신에 넣어서 개헌을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 그 저는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건 어떤 그 저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폐단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양극화라는 게 이제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양극화 타령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건 없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고민을 해. 지금 저는 제가 봐서 지금까지는 말려만 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정치권에 이런 데서. 그런데 이제는 진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어떤 계층 이동,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죠. 기회균등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그러한 어떤 기회균등 또 어떤 이제 인간답게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떤 그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권은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예. 완벽한 제도 같지만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 해야 되는데 대의신을 일을 시킨 정치인들이 예. 여야를 막론하고 다 상류층이에요. 그렇죠, 상류층이죠. 그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정치인이 되는 순간에 상류층이 돼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 상류층이 정치를 하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사람들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 예. 자기들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민주주의가 왜곡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게 이제 파퓰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중이 원하는 것과 정치인이 원하는 부분에 예. 차이가 발생할 때는 예.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예.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예. 대중이 정치를 이렇게 잡고 흔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이 개헌에 좌파들은 무슨 북한하고의 무슨 연방진이 이런 걸 넣고 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싶겠지만은 지방 분권이니 반대로 이제 순수한 보수 우파들은 아까 말한 그렇죠. 기회균등. 기회균등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사교육 폐지 예. 그다음에 민노총 같은 정치 노동운동 폐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비슷하게 넣을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국가적 주거 공급 그렇죠. 예?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표결해서 예. 아니 그냥 표결해서 저쪽이 이긴다 하면 무슨 국가보안법도 퍼지하고 그래 가고 이쪽이 이긴다면 이쪽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민 앞에 내걸고 예. 대선을 치르고 예. 대선이 되면 대통령 발의로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된다고 예.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배우지만 진짜 그 시한폭탄이다라는 오늘도 뭐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현실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을 하고 정말 뭐 그 유럽의 그 노란 조끼처럼 프랑스 노란 조끼처럼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진짜 무정부 상태가 가고 국가가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그런 위기가 저는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소개를 못 시켜드릴 것 같은데 딩크족이라고 이제 아시죠? 네, 애 안 제가 낳고 이제 이 사는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애를 안 넣으려는 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기업비 많이 들죠. 뭐 집도 해결이 안 되죠. 부부 두 명이 근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어떻게 애를 놓겠냐라는 것이죠. 애들이. 그냥 개나 고양이나 하나 키우고 살자 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 멸종 국면으로 가는 거고 또 거기에서 누락된 젊은 사람들은 히키코모리로 전락해서 사회 시한폭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논다 그냥 뭐 취업을 단념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이대로 이걸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 정치인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럴 때는 대중이 일어나서 정치를 엎어야 된다. 맞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